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13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기획위원장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 사실상 처음 당선인 신분으로 기자들 앞에 나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인수위원장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주 희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 오늘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발표를 하고, 일문일답이 예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이 하고 나서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막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물어봤죠.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하자. 이래서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는데, 무려 한 10개 안팎의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일일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물음이 없을 때까지. 자, 이런 모습은, 그동안, 대통령들의 불통 문제, 언론과 불통 문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희망적인 관측을 가져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첫 인선을 발표할 때 뭐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안보실장, 또 그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를 하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앞으로도 임기 동안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어서 국민께 보고드릴 일이 있으면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버렸죠. 자, 윤석열 후보 오늘 이런 모습, 뭐 당선인 신분으로 첫 기자회견 사실상 하면서 상당히 전향된 언론인 기자 입장에서, 청와대를 오래 출입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국민과의 소통, 자, 그 부분을 오늘 봤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했죠. 공동정부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부위원장은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했었죠. 그리고 기획위원장은 원희룡, 원래 이 부위원장을 놓고 권영세냐 원희룡이나 했는데, 원희룡으로 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기획위원장은 공약, 지금 대선 때 세웠던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죠.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7개 분과 1개 위원회, 2개 특위 뭐 이렇게 계속 구성을 해 나갑니다. 안철수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자, 윤석열 후보 사실상 공동정부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하나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철수 지금 공동정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뭐 인수위원장을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은 일각에서는 안철수 그 국민의당 주변에서 또 멘토들도 지금 총리로 그 인수위원장 가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수위원회라는 기능은 이런 겁니다. 각 부처 공무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일을 했던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렇게 일해왔다. 그것을 보고를 하고, 지금 인수위원, 법적으로는 24명이 인수위원입니다. 인수위원 24명이 있는데, 그 인수위원들에게 각 7개 분과별로, 각 부처별로 다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당초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것을 합쳐서 국정 과제를 만듭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뭐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10대 과제 하면서 첫 번째 검찰 개혁, 무슨 적폐청산 이런 걸 했었죠. 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포스트 코로나 이런 그 문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 공무원과 캠프 공약을 조율을 하는 이런 업무인데, 자, 그래서 국정과제를 10대 과제, 100대 과제 전부 합해서 한 1,500개를 만듭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한 2달 동안 벌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인수위원장은 이런 것을 다 국가 정책을 조율을 하려면은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죠. 행정 경험.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행정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공동정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행정 경력을 좀 쌓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를
이 인수위원장으로 시켰다는 것은 곧 국무총리로 이어가겠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무총리로서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행정 경험을 오히려 쌓아서 행정 경험을 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만드니까 각 분야별로, 각 부처별로 이제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국무총리로 이어가서 어떤 이 책임총리, 뭐 법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국정을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봐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은 국무총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자, 그런데 이 국무총리를 무난히 갈 것이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인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인준해서 과반수 이상 받아야지 정식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가 상당히 많죠. 전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2명 연속만 낙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대희, 문창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만약에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총리로 가게 되면은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대선 패배에 대한 그런 그 괘씸죄, 두 사람이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죠. 본인들도 이재명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인준을 해줄 것인가? 오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앞으로 마음대로 윤석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170 몇 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죠.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경우에 상당히 안철수의 입지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인수위를 이끌다가 가끔 인수위 안에서 또 잡음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 또 우려 이런 것을 다 씻어내면은 안철수는 다음 국무총리로 해서 행정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안철수의 다음 차차기 대권을 위해서 안철수 주변에서는 국무총리로 갈 것이 아니고 당권을 잡자.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금 합당을 하기로 했죠. 합당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안철수인데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새로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아야 되죠. 자, 그런데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면은 어쨌든 이 당대당 통합을 해도 되는데 너무 빡빡하면은 하기 전에 그 공동대표 형식으로라도 해서 안철수와 이준석이 해서 이 안철수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자, 그런 그림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주변에서는. 그래서 당 안에서 어차피 대통령이 되려면은 경선을 해야 되고 당내에 지분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부에 세력이 있는 것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당권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런 그런 권유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가 당권을 잡는 쪽으로 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수위가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직전까지 5월 9일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 지방선거는 6월 1일이니 그 사이에 벌써 선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단계이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안철수가 지휘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보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2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제 속속 발표가 되겠죠. 지금 뭐 여러 사람들 이른바 말하는 윤핵관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태규도 들어갈 것이다. 여러 사람 그 대선 공신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위원이 24명이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이 24명은 보통 지금까지 보면은 새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면은 내각에 다 속속 포진을 하거나 내각에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윤곽이 드러나는 24명의 인수위원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초기에 끌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7개 분과인데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이렇게 되는데 이 분과에 배치되는 24명 중에서 일부가 장관이 되고 일부가 청와대에 해당 부처 수석으로 가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위원은 24명인데 사실 여기 또 실무위원, 뭐 공무원들도 파견이 됩니다. 실무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또 이렇게 일반 행정 이렇게까지 하면은 1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전체 인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죠. 문재인 그때는 조기 대선 때문에 대선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업무를 시작을 해서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인수위가 전부 실무위원, 자문위원 다 합하면은 150명. MB 정부 때 180명. 자, 그 정도 되는데 실무위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나중에 새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를 하게 되죠. 자, 지금은 공동정부를 이 인수위에 국민의당 쪽도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서로 이 배분 문제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인수위원장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인수위원장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죠. 그런데 김용준 그다음에 인수위원장, 지금 바로 인수위원장 하다가 초대 총리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김용준 헌재 소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물론 이 김용준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뭐 이런 것으로 낙마를 했지만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개심죄를 거기다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리 지명까지 상당히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경숙 생각나실 겁니다. 첫 여성 인수위원장인데 숙명여대 총장을 했던, 그런데 이경숙 총장은 나중에 비례대표 공천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영어 교육, 몰입식 영어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뭐 오렌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어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휘화돼 버렸죠. 인수위가 처음부터 좀 우습게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 뭐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면은 가령 뭐 이 몰입식 교육도 그것은 인수위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인수위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우리 뜻대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영어 교육까지, 아이들 영어 교육까지 이렇게 막 개입을 하면서 간섭을 하면서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망신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인수위 단계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일들이죠.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임채정 의원을 그 인수위원장 시켰고, 나중에는 열린우리당 당의장, 국회의장 이렇게 쭉 나갔죠. 뭐 김대중 정부 때도 이종찬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했고, YS 정부 때는 정원식 그때 대학 총장이었는데 인수위원장하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은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고, 아니면은 국회의장 이렇게 그 정부의 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하면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자,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권을 인수할 때 이 보수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진보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비교적 원활히 잘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처럼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경우 상당히 이 인수인계가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갈 때는 별로 그런 자범이 없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거의 중간에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 그다지 자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10년 전에 알고 2007년입니다.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는 정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와대 안의 무슨 업무 프로그램 이지원인가요? 그것을 뭐 봉화마을로 가져갔다, 막 그런 그 논란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인수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당선인 비서실 그 총괄팀장을 했던 박영준이라고 있습니다. 박영준. 나중에 이제 왕차관 하면서 그렇게 불렸던 인물인데, 그때 제가 박영준 그 총괄팀장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청와대가 떠나면서, 그러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람들이죠. 청와대 사람들이 떠나면서 아예 인수인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금 인수인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거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건 법으로 돼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 국정과제 만드는 단계고 저 뒤에 보는 청와대 안에서 개별적으로 인수인계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각 수석실별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왔고 이것을 미처 다 하지 못했으니 이것을 좀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떠나는 것처럼 확 떠나버렸고 심지어 각 수석실에 보면은 무슨 뭐 기존의 자료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자료 그 캐비닛마저 텅텅 비워버렸더라. 텅텅 비워버렸더라. 그리고 비우고 떠났더라.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이 문재인 정권 다른 때는 진보 정권이 10년을 하다가 10년 주기설이었죠. 10년 하다가 보수로 넘겨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하도 실정을 많이 해서 5년 만에 끝나고 진보 정권이 끝나고 보수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공식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가령 청와대 안에서 또는 각 부처 안에서 새로운 장관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것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 점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